이슬람 문명과 아리스토텔리즘의 융합으로 새 문화를 열다. 합본 2125, 21. 근대의 탄생. 이성이 인간의 판단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중세 후기에 생긴 균열은 근대에 이르러 분명한 전환이 되었다. 신앙과 이성은 더 이상 하나의 질서 안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고, 이성은 보호받는 도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판단 결정자가 되었다. 그러나 근대는 신을 부정하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을 필요 없는 그림자 취급을 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데카르트의 이성적 사유와 존재의식은 전환점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세계를 의심했지만 이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고기토의 명제는 종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성의 확실성을 주창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따라서 성경적 진리는 계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석한 이성의 판단에서 판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성은 더 이상 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신의 자리를 비워도 되는 기준점으로 옮겨버린 것이었다. 한편 자연과학의 발전은 이 흐름을 가속했다. 세계는 목적을 지닌 질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 대상이 되었으며, 자연은 읽혀야 할 의미가 아니라 분석되고 조작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되었다.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신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구조화가 되었기에, 신은 우주의 설계자일 수는 있었지만 일상 세계를 섭리하는 직접적 간섭자는 아니라는 한원인에 의한 자동화된 자연의 체계로 이해되게 되었다는 면이다. 이처럼 이성의 해방은 인간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과학기술과 세상의 제도는 눈부시게 발전했던 반면, 인간의 근원적 질문인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즉, 의미는 개인의 영역으로 제한되고 공적 세계는 사실과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근대는 신앙을 무너뜨린 시대라기보다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제한한 시대였고, 이성은 주인이 되었지만 그 주인의 정체성은 존재의식과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22. 이성의 현실적 진일보에도 근본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하다. 근대는 이성에 대한 강한 신뢰로 출발했지만 그 신뢰는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계몽은 인간을 미신과 권위에서 해방시키려 했고, 이성은 그 자체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끈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더 이상 종교적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적 낙관론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의 확장은 곧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칸트는 이성의 재정립을 통해 세계사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결코 이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무제한으로 신뢰하지도 않았다. 이성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나 세계 자체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즉, 신, 자유, 영혼과 같은 문제는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이 요청하는 근원적 질문일 뿐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칸트의 구분은 신앙을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분리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성은 정교해졌지만 동시에 분절되었다. 과학은 사실을 설명하고 윤리는 규범을 논하며 종교는 의미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 영역은 전문화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으로 정립되지는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무엇을 위해 아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몽은 인간을 미성숙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 한계에 다다르며 또 다른 고립을 만들어냈다. 신앙은 개인적 신념이 되었고 세상 속 공적 영역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해 갔으며, 이러한 추세는 공적 이성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 국가적 개념으로 확대되며 공적 영역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이성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듯 이성은 도구가 되었을 뿐 목적을 말하지 못하는 순환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즉,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근대의 낙관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결국 이성의 발달은 현실적 문제를 진일보시키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23.
의미를 잃은 이성과 고립된 신앙이란 근원적 질문에 놓이다. 그대 이후 이성과 신앙의 분리는 점차 의심되지 않는 전제가 되었다. 이성은 객관성, 효율성,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계를 해석했고, 신앙은 개인의 내면과 도덕, 위안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이 구분은 처음에는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합리적 장치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영역은 서로를 보완하기보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성은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목적을 상실했다. 세계는 더 이상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에 대한 실용성만을 요구한 결과였다. 즉, 의미와 목적은 주관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인간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결과 속에 놓이게 되었다. 기술과 제도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발전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아무도 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성은 도구로서 탁월해졌으나 그 방향을 제시할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신앙은 보호받는 대신 고립되었다. 공적 진리의 자리를 떠난 신앙은 사회와 세계를 해석하는 힘을 잃고 개인의 정서와 위안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신앙은 삶 전체를 조직하는 원리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이나 심리적 안정장치로 변질되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은 공격받기보다 무력해진다.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현실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은 알가잘리와 아퀴나스가 서로 다른 이유로 경계했던 지점과 겹치는 부분이다. 알가잘리는 이성이 신앙을 압도하여 계시의 자리를 침식할 것을 두려워했고, 아퀴나스는 이성이 신앙과 단절되어 스스로 절대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근대는 이 두 경고를 모두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즉, 이성은 의미를 잃었고 신앙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성과 신앙은 정말 함께 설 수 없는가? 아니면 우리는 분리를 전제로 삼아온 사유의 틀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라는 그 근원적 질문을 다시 묻게 되었다. 24. 이성의 불확실성에서 그 의미를 다시 묻다. 계몽 이후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축적했지만 그만큼 깊은 확신을 얻지는 못했다. 이성은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놀라운 성취를 보였으나 삶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고, 사실과 정보는 넘쳐나 분석과 계산은 정교해졌지만 그 모든 설명은 충족되지 못했다. 즉, 이성은 탁월한 도구가 되는 듯 했으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결정지어 주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근대가 품었던 이성에 대한 낙관은 20세기의 비극 앞에서 결정적으로 흔들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는 이성이 언제든 효율적인 폭력의 기술로 전환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성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결과론적 얘기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과연 인간의 이성만으로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포스트모던 사유는 이러한 물음 속에서 통합된 진리와 거대한 서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절대적 의미는 해체되었고 진리는 개인의 경험과 해석 속으로 흩어졌다. 확신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모든 주장들은 상대화되고 말았다. 이처럼 근본적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해체한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남았다. 즉, 의미 없는 자유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방향 없는 해방은 곧 피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신앙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다만 그것은 과거의 권위로 복귀하는 신앙이나 질문을 차단하는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질문에는 신앙이 설 자리가 없고 질문을 상실한 이성 역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지하고 정직하게 사유하는 신앙과 겸손한 이성의 만남이며 나의 실존적 존재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이 세계를 향해 답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처럼 이성 이후의 시대는 신앙의 종말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 보다 엄중하고 정직한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되었다. 25. 다시 묻는 이성과 신앙의 재통합의 가능성을 열다. 오늘의 세계는 오랜 분리의 결과 위에 서 있다.
이성은 여전히 강력한 설명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은 잃어버렸다. 반대로 신앙은 삶의 의미를 말하지만 그 언어는 점점 공적 세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성과 신앙의 분리는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선택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질문 역시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성과 신앙의 재통합의 출발점은 각자의 역할을 다시 분별하는 데 있다. 이성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환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신앙은 질문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성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데 탁월하지만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반대로 신앙은 의미를 말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단절된 언어로 굳어질 때 삶을 해석하는 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이성을 제거하지도 신앙 아래에 종속시키지도 않았다. 이성은 창조 질서를 이해하도록 허락된 능력이며, 신앙은 그 질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리킨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반자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이성은 오만해지고 신앙은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오늘의 과학과 철학 역시 침묵 속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다. 신앙은 이 질문을 다시 공적 대화의 자리로 불러낼 책임이 있고, 이성은 그 질문 앞에서 겸손해질 용기를 요구받는다. 결국 문제는 공존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공존을 감당할 수 있는 태도에 있다. 사유하는 신앙과 절제된 이성이 다시 만날 때 분리는 숙명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보았듯이 이성과 신앙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반자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이성은 오만해지고 신앙은 도피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